앞에서 입시 주요 쟁점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챕터 2 논술에서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논술에 관심 있는 아마 대부분의 학생이 될 텐데 그 학생들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논술이라고 하면 경쟁률이 너무 높으니 합격률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사실입니다. 앞에서 봤던 교과나 종합처럼 어떤 일정한 내신 기준이 있어서 그것을 충족하는 학생들끼리의 경쟁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반대로 교과나 종합을 쓸 수 없는 학생들은 다 논술을 쓴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 정도로 논술은 경쟁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최저가 있는 학교들, 이런 기본적인 경쟁률, 최저를 충족하게 되면 실질 경쟁률이 확 떨어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색 표로 지금 중대를 갖고 왔는데요. 중대 요거 경쟁률 한번 먼저 보시면 거의 70대 1, 뭐 80대 1, 뭐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사회과학대는 뭐 99대 1, 뒤에 거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는 107대 1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공과대학도 뭐 60대 1, 90대 1 뭐 이렇게 나오고요. 그 앞에 실질 경쟁률을 보이시죠? 실질 경쟁률이 바로 수능 최저 충족을 한 경우에 경쟁률이 됩니다. 그 경쟁률이 확 떨어지는 걸 보실 수 있는데 거의 뭐 70대 1에서 뭐 11대 1, 네, 많으면 20대 1 정도, 대부분 한 10대 1 정도, 많으면 20대 1 이렇게 분포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충원도 많지는 않지만 되는 편이고요. 어, 사실은 그 중대 같은 경우가 최저가 높기 때문에 학교도 뭐 물론 좋은 학교지만 세계 합을 원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최저를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재작년까지는 탐구 두 과목 평균을 내서 네, 그렇게 반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최저를 맞추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때는 실질 경쟁률이 확 떨어졌었어요. 근데 이제 작년부터 탐구 두 과목이 아니라 탐구 한 과목만 반영을 하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많이 완화가 됐죠. 네, 그러면서 그 실질 경쟁률이 확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울 수는 있어요. 특히 우리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는 재수생들, 특히 저희 학원 일산 농구점에서 중대를 굉장히 많이 붙었거든요. 그동안 논술로. 그 이유가 바로 수능 준비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최저를 맞추고 그 다음에 네, 그 논술 실력을 또 길러서 그렇게 합격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최저가 되게 중요한 학교이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조금 아쉬운 소식이 있는 게, 이것도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중앙대가 올해부터 영어 2등급 또 1등급으로 봐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더 완화가 된 거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은 조금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수능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우리는 약간 아쉬울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최저를 맞추기가 좀 더 쉬워졌다, 수월해졌다. 그래서 기회가 더 많아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런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두 번째 표 같은 경우는 실질 경쟁률이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학과들이 좀 있다라는 거. 여기 보시면 그 약학부 같은 경우는 네, 4합을 원하기 때문에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126대 1 경쟁률에서 실질 경쟁률, 결국에 최저를 맞춘 학생들끼리의 경쟁은 6.8대 1 정도로 확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최저를 맞추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밑에 다빈치라고 쓰여 있는 캠퍼스가 있죠. 안성 캠퍼스가 다빈치로 이름을 바꾼 건데 이것도 한번 잠깐 보시면 생명자원공학부 식물생명공학 같은 경우는 0.8대 1, 그 밑에 식품영양 같은 경우는 0.9대 1로 최저만 맞추면 무조건 합격을 했다라는 그런 자료가 또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학생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중대 안성 캠퍼스라도 나는 가고 싶다 하는 학생은 굉장한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앞에서 교과도 최저가 있는 경우가 많았었죠. 어쨌든 최저가 높아지면 이 실질 경쟁률이 떨어지게 될 거고요. 최저가 완화되면 실질 경쟁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수능을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는 최저가 살짝 높은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최저를 같이 또 한번 살펴볼 겁니다. 아까도 입시 경향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볼 때도 살펴봤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인문과 자연으로 나눴고요. 먼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역시 모든 학교들이 거의 대부분 완화가 된 상태긴 합니다. 보기에 수능 경쟁력이 있는 학생으로서는 조금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일단 한번 보시면 좋고요. 지금 이 표는 4개 합을 원하는 경우, 그 다음에 3개 합을 원하는 경우, 저기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요. 그만큼 좀 어렵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 3개 합을 맞추기 어려운데 거기 대표적인 여러 학교들이 있지만 저희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데가 상대적으로 학교에 비해서 최저가 좀 더 높은 경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홍대 같은 경우를 보시면 홍대가 세기합을 원해? 네, 세기합을 계속 원했습니다. 세기합 7이었다가 완화가 돼서 또 8로 바뀌었죠. 어쨌든 홍익대가 3개면 상대적으로 실질 경쟁률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요것들을 전략적으로 한번 이용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2개 합이 대부분이긴 해요. 2개 합 3, 2개 합 4, 2개 합 5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학교들은 뭐 경쟁이 셀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2합 4인 숭실대 같은 경우는 뭐 경희대도 2합 5인데 상대적으로 좀 낮다라고 생각하는 학교가 최저를 좀 높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2합 4를 맞췄다면 상대적으로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2합 7 같은 경우 이런 학교들 특히 여대 라인들이 좀 많이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한 개만 이제 원하는 경우, 그 다음에 적용이 안 되는 경우. 적용이 안 된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겠죠. 당연히. 그렇다는 얘기는 그 논술 영역이 너무 커서 명목 경쟁률이 그냥 바로 실질 경쟁률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완화되는 모습이 역시 교과에 의해서 이렇게 한눈에 좀 볼 수 있게 표로 잘 정리가 됐네요. 그다음에 또 봐야 되는 것 중에 이제 논술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큰 틀에서는 인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반적인 제시문 요약부터 뭐 분석, 비교 대조, 의견 제시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상경 계열 같은 경우는 그런 인문에 더해서 수학 문제라든지 도표 문제가 같이 나옵니다. 자연계 논술에서는 이제는 거의 수리 논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과학은 많이 폐지가 됐고 연세대 정도와 의학 계열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사회 통합하는 학교들이 대부분 있고요. 영어를 보는 학교, 그다음에 수리 문제를 내는 학교들이 상경 계열 쪽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해석이라든지 통계까지 나와요. 자, 자연계에서 가장 고민인 부분이기도 할 건데요. 자연계 논술 범위가 워낙 많다 보니까 실제 이제 수학을 풀어야 되는 상황에서 수학은 도대체 어디까지 나올 건가? 기하와 확통까지 다 공부를 해야 되나?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이거 먼저 봐야 될 것들은 기본 공통수학부터 수학 1, 수학 2만 반영하는 대학들입니다. 이 대학들 상대적으로는 좀 선호도가 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미적분까지 보는 학교들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미적분 안에서 기하와 확통까지도 보겠다라는 학교들이 우리가 좀 선호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뭐 기아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대, 확통만 이제 미적분이나 확통을 같이 보겠다라고 하는 학교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미적분을 기본 베이스로 기하와 확통을 어느 정도 뭐 특강 형식으로든 그렇게 공부해 두면 전체적으로 시험 보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기하 선택자는 미적분이 베이스가 되기 힘들기 때문에 수리 논술에서는 좀 불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어쨌든 미적분을 베이스로 해야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자연계 논술 범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세대 같은 경우는 과학 논술을 보는 대학으로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죠. 의예과 빼고 지금 중앙대가 이제 과학 논술을 폐지했기 때문에 일반 대학에서는 연세대만 남아있고요. 연세대도 과에 따라서 지정 과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과목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주로 물리라든지 화학, 뭐 생명 쪽이 좀 많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지구과학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학과가 좀 제한되어 있다는 것도 참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학원에서도 인문 논술 강의가 현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매주 화요일마다 네, 저희 인문 논술 선생님께서 실용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시고 또 첨삭도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네, 또 자세한 논술과 관련돼서 네, 질문이라든지 상담을 또 받을 수 있고 네, 수업도 언제든지 요청하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논술 관련해서 네, 수업이 필요하거나 하는 학생은 네, 저희 데스크로 와서 문의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수리 논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리 논술은 물론 이제 현강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온라인으로 지금 매월 이렇게 네, 진행이 되고 있고요. 대치동에서도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학생은 그 마켓 ECI를 통해서 구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한 그 논술 전형의 변화 중에 내신 반영 영향력이 대폭 감소했다는 걸 또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단 학교들 분홍색을 보면 논술 비중이 거의 100으로 나와 있고요. 뭐 서강대 논술 80에 교과 10인데 굉장히 좀 적습니다. 옆에 교과 반영 비율 자체도 그 등급에 따라 깎이는 그 점수가 폭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원래도 그랬지만 결국에 내신 반영 영향력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여기서 확인해야 될 건 특히 이화여대나 경희대는 작년 설명회까지만 해도 내신 반영이 좀 된다. 내신이 좀 안 좋으면 붙기가 조금 힘들 수 있다라고 했던 대학이었는데 그 대학들마저도 논술 100으로 바꿨어요. 네, 아예 교과가 미반영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확실히 대학들에서도 논술의 영향력을 가장 크게 보고 있다라는 거 확인해 주면 되고요. 음, 그 와중에 숭실대나 세종대 정도만 아직 내신, 그러니까 교과 반영률이 조금 높은 편이고, 그 등급에서도 예를 들어 숭실대는 5등급과 6등급 사이가 조금 차이가 나죠. 그래서 요 6등급 이하부터는 좀 불리하고, 세종대는 4등급, 5등급 사이가 조금 나네요. 한 15점 정도 차이가 나고, 이 뒤에는 뭐 30점 차이 나니까 5등급 이하는 좀 불리하다. 네, 이 정도만 좀 주의를 하면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네, 보는 것처럼 교과 성적이 굉장히 반영이 적게 되고 있다. 실질 반영 비율이 낮다. 논술 전형은 논술 영향력이 절대적이다라는 걸 이 표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논술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인문 논술 중에서 한국외대 작년 논술 문제를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음, 지금 이제 지문부터 나, 다, 라, 마, 바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많은 생략됐는데, 바까지 있는 그런 제시문이 하나 나와 있고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음, 평등한 분배에 관한 토론 수업인데, 가에서 발을 두 유형으로 분류하고 요약하라는 문제이면서 400자 내외라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이 400자를 한번 확인해 보면 400자는 도대체 어느 정도 될까요? 대체로 한 문장 정도가 한 50글자 정도 됩니다. 그래서 400자라고 하면 한 8문장, 9문장 정도 될 텐데요. 지금 벌써 제시문이 가에서 다까지기 때문에 6개의 제시문이죠. 그럼 6개의 제시문이 어떻게 유형으로 분류될지 각각을 또 설명을 해야 되니까 거의 한 문장씩 나온다고 치면 벌써 6문장이 지금 네, 이 안에 나오게 됐고요. 그러면 그 두 가지로 다시 나누려면 거기에 필요한 문장이 한 2문장 정도 나올 테니까 그것까지 설명하면 거의 400자가 채워집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짧게 서술하는 단문형 논술 같은 경우는 네, 또 어느 정도 대비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유형이기도 합니다. 모든 대학은 아니지만 중앙대 아래쪽에 이런 학교들의 이런 유형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한번 고심해보고 네, 지원할 때도 이런 것들을 네, 충분히 고려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습도 해보는 것도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상경계 같은 경우는 실제로 네, 이런 수학 문제가 이렇게 나오기도 하네요. 이것도 간단하게 잠깐 얘기를 하면 저희 학원에서 중앙대가 술로 굉장히 붙는 그 확률이 높다고 했었는데 특히 수학을 좀 잘하는 문과 학생들이 중앙대 경영경제 쪽에 지원을 해서 합격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일단 중앙대가 다른 학교에 비해 최저가 높고요. 물론 지금 조금
완화되긴 했지만 어쨌든 세계 합을 원하고 있고, 그러면 실질 경쟁률이 확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수학 문제가 주로 확통 문제가 나옵니다. 경영 경제. 그래서 그 확통을 어느 정도 하는 학생들. 네, 그다음 지금으로 따지면 3등급 이상 정도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대 논술이 수능 다음 주에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준비할 시간이 좀 있습니다. 네, 그때도 열심히 또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확실히 그런 학생들은 합격률이 확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학교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중앙대가 네, 실제로 이렇게 수학 문제가 경영경제에서 나온다. 중앙대 경영경제는 정식 때 오히려 들어가기가 더 어렵습니다. 어쨌든 수시에서는 꽤 많이 합격하고 있다. 그다음에 건국대도 이렇게 수학 문제가 나오네요. 홍대처럼 이렇게 지문이 긴 또 그런 학교들도 있고요. 어, 어쨌든 이런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보면 왜 이 문제를 냈는지,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 써야 맞는지 이런 것들을 그 학교에서 정말 자세하게 잘 풀어내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런 문제, 이런 그다음 어떤 해설서를 잘 보고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능학습이 논술에 많은 도움을 주나요? 그럼요. 많은 도움을 줄 거고요. 실제로, 특히 사탐 같은 경우에서, 제시문으로 많이 쓰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배경 지식으로도 도움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계 논술 공부 역시, 어, 수학 문제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정답 및 해설 과정 평가, 깔끔한 풀이 과정 전개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죠. 실제로 제가 수시 설명회를 갔을 때 송대 수시 설명회에서도 음, 실제로는 한 문제를 못 썼는데도 합격한 그런 예를 한번 보여주더라고요. 네, 그만큼 나머지가 정확하게 쓰여져 있으면 좀 어려운 문제가 못 풀어도 이제 합격한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평소 때 수학 문제 풀이 연습을 정확하게 해두면 도움이 많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논술 스타일의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유형은 확실하게 서술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역시 인문과 마찬가지로 수능 공부와 별개가 아니다. 특히 수리 논술은 더 그렇겠죠. 수학이 기본이 돼야 됩니다. 혹시 논술이 좀 부담스럽다면 약수령 논술 실시 대학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수령 논술 실시 대학들은 음, 이런 이제 가천대, 삼육대, 서경대 등으로 원래 이 학교들이 그 예전에 적성고사를 실시했었죠. 근데 적성고사가 폐지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서술형으로 넘어왔는데 이 학교들의 논술 시험은 주로 그냥 수능 공부의 한 70% 정도, 7, 80%의 수준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수령이기 때문에 간단한 단답형으로 또 간략하게 서술하는 형태로 나온다고 하니까 충분히 또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모든 논술의 토대는 고등학교 교과 과정이다라고 예과 학생들도 이야기를 했었네요. 두 번째를 이야기를 했고요. 논술과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해결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실제 수시 지원 연습을 통해서 네, 어떤 과정으로 수시 지원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